감사합니다. 이게 그거지, 빛.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얘들아, 다음 주면 대부분 학교는 진도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동성이랑 신일 이번 시험 범위가 많아가지고 동성 신일은 추가 시험 범위 나갈 거고요. 그 외의 학교들은 다음 주까지면 시험 범위 끝날 것 같고요. 그 앞 뒤로는 우리 문제풀이 좀 들어갈 건데 신일 부교재 있고 동성 프린트 있고 그 다음에 한성도 프린트 있고 영어는 얘들아 지난번처럼 이번에도 프린트 줬을까? 아직 안 줬는데 줄 거야? 용문은요? 용문씨 있어요? 나눠줬나요? 얘들아, 프린트 나온 거 혹시라도 학교 선생님이 파일로 나눠주셨다면 선생님한테 파일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파일로 안 주고 종이로만 주셨다라고 하면 종이 한 번만 들고 와주세요. 쌤 스캔 한 번만 뜨게. 스캔 한 번만 뜨게. 그래서 학교 프린트 우선적으로 푸셔야 되고요. 그 외에는 계속 기출문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다음 주 1교시면 아마 진도 마무리 되지 싶고 동성신일은 추가 진도 좀 나갈 거고요. 개성은? 지금 올해 수능 특강 말하는 거지? 수능 특강 근데 시험 범위가 달라가지고 다르긴 한데 수능 특강 이런 거 근데 올해 고3 거면 아마 일부 문제만 추출해서 쓰실 겁니다. 그래서 올해 고3이랑 너네랑 범위가 조금 달라가지고 얘들아, 오늘 소단원 3개 진도 나갈 거라 가지고 조금 분량 많긴 한데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빛의 이중성 마지막으로 이야기했고요. 한성아, 너는 여기까지는 안 들어갈 거고 그 뒤에 에너지 준위부터 시험 범위 다시 들어갈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물질의 이중성 오늘 이야기할 거고요. 자, 물질의 이중성은 말 그대로 얘들아, 빛의 이중성은 빛이 입자성도 가지고 파동성도 가진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물질의 이중성은 물질이 입자성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파동성도 가진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서 빛이 파동인 줄 알았는데 입자의 성질 가지더라. 그럼 물질도 입자인 줄 알았는데 파동의 성질 가지겠네 라는 개념이 나온 게 물질의 이중성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입자성은 딱히 논하지는 않습니다. 파동성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거고 이 물질의 파동성을 확인하는 것이 오늘 배울 드브로이파 또는 드브로이의 물질파 또는 물질파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공식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 얘들아. 이 공식 바로 외워줄 건데 드브로이 물질파의 파장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람다는 플랑크 상수분의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거야.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이다. 그럼 얘들아 운동량 공식 어떻게 됐니? 운동량 공식 P는 그렇죠. MV지요. 그래서 이때 다시 한 번 더 람다는 MV분의 H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얘들아 운동량 P는 MV이고 운동에너지 EK 또는 K는 2분의 1 MV 제곱이잖아. 그러면 이 둘 사이에 관계식을 하나 만들 수 있는데 운동량을 운동에너지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운동에너지에다가 2M을 곱해. 그럼 M제곱 V제곱 되겠지. 거기에다가 루트를 씌워. 그럼 그게 운동량이야. 2MEK랑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다시 이 식은 어떻게도 표현이 될 수 있냐면 루트 2MEK 분의 플랑크 상수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 하나 가지고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내용들 다 답할 거야. 그럼 따라서 결국에 물체의 질량이 같든 다르든 속도가 같든 다르든 운동량의 크기가 같다면 물질파의 파장의 길이는 같다라는 거야. 이해될까요? 그래서 운동량에 의해서 물질파 파장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 식 추가적으로 알려드렸는데 헷갈리면 안 돼. 운동
에너지가 같다는 것은 운동량이 같은 것이 아니지요. 운동 에너지가 같을 때 운동량도 같을 수도 있지만 질량 다르다면 당연히 운동량은 달라질 거고 그럼 파장값 달라질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얘들아 이때 왜 운동 에너지를 대입한 식을 한 번 더 넣어드렸냐면 우리 앞에서 광전 효과 이야기했지요. 빛의 이중성 이야기하면서 광전 효과 이야기했단 말이야. 광전 효과란 금속판에다가 빛을 주었더니 전자가 튀어나와요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럼 이 튀어나온 전자의 수와 튀어나온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이야기했지. 그럼 튀어나온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여기에 대입이 됩니다, 얘들아. 여기에 대입이 됩니다. 그래서 광전 효과랑 드브로이 물질파 문제가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연결 지어주기 때문에 같이 기억할 거야. 근데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아. 생각해봐 얘들아. 광전 효과에 의해서 튀어나온 광전자가 가지는 최대 운동 에너지 이 K는 얼마였습니까? 얘들아 이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어떻게 됐어? 그렇지. HF-HF0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야. 하나 더 한 번 더 얘들아. E 마이너스 W 같은 식입니다. HF-HF0 얘들아 지난주 과제에 나갔던 문제인데 여러분 이 문제 풀 때 항상 주의해야 되는 거는 각 누구의 에너지고 누구의 일인지를 기억을 해야 돼. 이때 이 EK라고 하는 거는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고 이때 E 또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 누구의 진동수고 누구의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거야? 광자, 빛의 에너지, 빛의 진동수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람수, 한계 진동수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였지? 그쵸, 금속판의 종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다시 한 번 더 얘들아 운동량에 의해서 파장이 결정된다 그랬고 운동량이 커질수록 파장은 짧아질 거지요. 그럼 운동량이 커진다면 당연히 이때 똑같은 질량일 땐 운동에너지 커질 거야. 이해될까요 얘들아? 그러면 다시 빛의 에너지가 커지면 광자의 최대 운동에너지 커져서 파장 짧아진다. 다시 한 번 더 한계 진동수 또는 이람수가 작아지면 광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 커져서 파장이 짧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광전 효과에서 우리가 금속판에다가 빛을 조였어. 그럼 광전자가 피슝 하고 발사가 될 거잖아. 광전자가 방출이 될 거잖아. 이 광전자가 만드는 드브로이의 물질파에 대해서 이렇게 이어져서 문제 출제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은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람다는 mv분의 h 또는 루트 2m2k분의 h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진짜로 물질파라는 것이 있는지 드브로이파라는 것이 있는지 물질파 확인과 관련된 실험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비슨 거머 실험인데요. 얘들아 내용이 많지 않아서 나오는 용어 하나하나 공식 하나하나 다 외워줘야 되는 단원입니다. 자, 데이비슨 거머 실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전자총에서 전자를 발생시켜. 얘들아 전자총은 전자를 따라라라락 하고 쏜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 이 전자가 물질파를 만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얘들아 입자라면 내가 위에서 공을 계속 탕 던지면 이때 공이 튀어나오는 방향 무작위 적여야 된단 말이야. 랜덤해야 된단 말이야. 어디로도 공이 튀어나와야 된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전자도 입자이기 때문에 입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땅 던졌을 때 일로 튀어나올 수도 있고 땅 던졌을 때 여기로 튀어나올 수도 있고 땅 던졌을 때 이렇게 튀어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때 이 전자총을 니켈 결정에다 쪼았더니 전자가 특정 각도 약 50도의 각도에서만 전자가 많이 방출이 되더라라는 거야. 해당 지점에만 전자가 방출되는 빈도가 높았다는 거야. 그럼 이거는 입자의 성질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야. 특정 위치에서 특정 각도에서 많이 방출되었다. 그러면 해당 지점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났구나라고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고 간섭 현상이 일어났다.
파동성을 가지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입자성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실험은 뭐냐면 전자선 회절 실험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자총을 준비해서 전자를 발사를 하는데 이때 이 전자의 속도를 조절해서 전자의 운동량을 조절해서 이 전자선의 파장을 X선의 파장과 똑같이 만든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전자선을 매우 얇은 금속박에다가 쏘아 주었더니 이 금속박 뒤에서 전자가 마구잡이로 관측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위치에서 많이 관측되더라라는 거야. 얘들아, 지금 나타낸 이 선에서 전자가 특히 많이 관측이 되더라라는 거야. 이는 누구랑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냐면 X선의 회절무늬랑 같은 모습을 하고 있더라는 거야, 얘들아. 우리가 전자기파 빛이라면 해당 지점에서 밝은 무늬가 나타났을 거고 전자선에서는 해당 지점에서 전자가 많이 방출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전자가 많이 방출된 지점들의 무늬와 X선 회절 무늬가 똑같네. 그럼 마찬가지로 다시 얘들아, 회절이 일어났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회절은 입자성이 아닌 파동성으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물질파 확인 실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질파를 확인을 할 건데 이때 왜 전자선만 쓰는지 오른쪽 페이지 계속 갈게요. 자, 물질의 이중성이란 물질도 빛과 마찬가지로 입자성과 파동성 모두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체를 봤을 때 이 물체의 파동성을 관측하기는 매우 어렵단 말이야. 파동성을 관측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파동에 의한 파장이 보여야 돼, 얘들아. 근데 파장의 길이가 너무 짧으면 난 그게 파장인지 모른다고. 어느 정도 이 파장이 길이가 돼야지 이거 파동이구나, 파동성을 관측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 플랑크 상수라고 하는 값이 되게 작은 값이야. 10의 마이너스 34제곱 이렇단 말이야. 그래서 운동량이 크다면 파장이 너무 짧아서 파동성이 관측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파장을 길게 하기 위해서는 운동량을 작게 해줘야 되는 거고 운동량을 작게 하기 위해서는 질량을 작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질량이 작은 우리가 계속 전자를 이용해서 전자의 물질파 또는 전자선을 관측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야구공의 물질파와 전자의 물질파를 비교를 해보면 질량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때 전자에서 파동성을 관측하기가 훨씬 쉽더라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될까요? 그래서 물질파 확인 실험은 방금 이야기한 데이비슨 거버 실험, 그 다음 전자선 회절 실험 말고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 마지막 실험은 뭐가 나올 거냐면 마찬가지로 전자총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이 전자총에서 전자를 와다다다 또 보내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앞에다가 이중 슬릿을 위치시켜. 그럼 전자를 입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물질의 관점으로 본다면 여기 구멍 두 개 뚫렸으니까 이때 뒤에 스크린에서도 여기에만 전자가 관측이 되어야 할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때 전자가 관측되는 특정 위치들이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다시 한 번 더 회절문이 관측된다. 그러면 이때 이 전자선은 이중 슬릿을 지나는 과정에서 간섭이 일어났구나, 회절 현상 일어났구나, 파동성을 가지는구나 라고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얘들아? 그래서 물질의 이중성에서는 다 전자선으로만 이야기할 거야, 얘들아. 전자선으로만. 그래서 전자선이 만드는 회절무늬, 그 다음 데이비슨 거머 실험을 통해서 특정 각도에만 관측되더라 라는 것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전자선을 뒤로 넘어오실게요. 어디에 이용을 하냐면 전자현미경에 이용을 합니다. 얘들아, 현미경이라고 하는 장치는 매우 작은 물체를, 우리가 눈으로 보기 어려운 매우 작은 물체를 확대해서 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아는 현미경은 광학현미경입니다. 광학현미경은 그래서
저반 렌즈 그리고 대물 렌즈 이렇게 존재하고 여기에 시료를 두면 이 대물 렌즈와 저반 렌즈에서 빛의 굴절이 일어나면서 상을 확대시켜서 내가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광학현미경이란 말이야. 근데 이 광학현미경에서는 미생물, 바이러스 크기가 너무 작은 것은 보지를 못해. 왜 보지 못하냐면 이 광학에서는 빛을 이용해 가시광선을 이용해. 그럼 가시광선이 가지는 파장보다 더 작은 물체는 관측을 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개념을 쓰냐면 분해능이라는 것을 씁니다. 분해능. 분해능은 두 개의 입자가 분리되어서 우리 눈에 관측되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너무 작은 물체를 보면 걔가 하나의 점으로 보인단 말이야. 근데 얘를 확대했더니 사실 두 개의 점이었어.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야. 그래, 내가 이 두 개의 점을 명확히 분해할 수 있는지 각각의 점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분해능입니다. 그래서 분해능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두 물체를 잘 구분한다라는 이야기고 우수한 현미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분해능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파장이 짧아야 돼. 파장이 짧으면 그만큼 좁은 거리까지 분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파장보다 더 작은 물체는 그 회절이 일어나기 때문에 분해를 하지 못한다는 거야. 파장이 짧을수록 분해능이 뛰어난 현미경이다라는 거야. 그럼 아까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얘들아, 플랑크 상수는 되게 작은 값이야. 그래서 전자로 물질파를 만들어도 전자선의 물질파 파장도 가시광선의 파장보다는 더 작단 말이야. 그럼 파장이 작으면 이때 그만큼 분해능이 뛰어나다는 거야. 그래서 광학현미경의 분해능보다 전자현미경의 분해능이 더 뛰어나더라. 그래서 광학현미경으로는 미생물 관측할 수 없지만 전자현미경으로는 매우 크기가 작은 미생물까지 관측이 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될까요? 자, 그러면 전자현미경에서 분해능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할게, 얘들아. 여기 광원 두 개가 있어. 그리고 슬릿이 이렇게 막혀 있다라고 해보자. 그럼 이 사이에서 내가 두 개의 물체를 이렇게 명확히 구분을 할 수도 있고 두 개의 물체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림 가, 나 세 가지 보시면 가에서는 이 두 빛의 세기를 나타낸 거야, 얘들아. 가에서는 빛의 세기가 이렇게 관측이 된다고. 얘네가 정확히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반면 다에서는 두 광원의 위치가 정확히 구분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때 가랑 다 중에 누가 더 분해능이 뛰어나다는 거야? 다가 분해능이 더 뛰어나다는 거야. 그럼 이때 파장은 누가 더 짧다는 거야? 다가 파장이 더 짧다는 거야. 어제 누가 질문을 해서 북동에 수업하는데 선생님 이만큼이 파장 아니에요? 얘가 더 파장 긴 거 아니에요? 하는데 이거는 빛의 세기를 나타내는 거야. 빛의 세기. 파장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분리를 했냐, 분해를 했냐, 못했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까지 될까요? 자, 그리고 이때 전자현미경에서 여러분이 하나 더 아셔야 되는 개념이 자기 렌즈입니다. 어쨌든 얘들아, 전자현미경에선 전자선을 이용한단 말이야. 그럼 전자가 이렇게, 입자가 이렇게 이동을 한단 말이야, 물질이. 그렇기 때문에 광학현미경과 똑같이 유리렌즈를 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광학현미경은 내부가 공기로 차 있지만 전자현미경은 내부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이때 빛이 굴절이 일어나듯이 전자선이 휘어짐을 만들어주는 게 자기렌즈입니다. 근데 자기렌즈라고 표현하지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전자석입니다, 얘들아. 그럼 전자석에 전류가 흐르면 내부에 자기장이 만들어질 거잖아. 그럼 이 자기장의 영향으로 전자선이 진행하는 경로가 휘어지게 돼서 전자선이 매우 좁은 한 점에 모이게 되더라. 그래서 작은 물체를 더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겠습니다. 아래로 내려오셔서 전자현미경 바로 갈게요. 빛 대신에 전자의 물질파를 이용한다. 분해는 파장이 짧아서, 전자는 파장이 짧아서 분해는 우수하다. 자기렌즈, 원통형의 전자석이다. 그래서 자기장에 의해서 전자선의 진행 경로가 휘어진다. 그래서 전자현미경을 이용하면 매우 작은 물체들을 관찰할 수 있더라.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등에서 이용된다.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런데 얘들아, 문제 추가로 어디에서 나올 수 있냐면 전자현미경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주사 전자현미경과
투가 전자현미경으로 나뉘어집니다. 그 다음 이 전자현미경과 광학현미경까지 이렇게 비교를 해줄 거야. 자, 그럼 주사 전자현미경, 투가 전자현미경 둘 다 전자선을 이용할 거야. 전자의 물질파를 이용을 한다는 거야. 광학현미경에서는 가시광선 빛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주사 전자현미경이나 투가 전자현미경에선 전자가 진행하기 때문에 자기 렌즈를 제외하고는 진공 상태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진공 상태로. 그 다음 광학현미경은 안에 공기가 채워져 있는 상태이다. 그 다음 전자현미경은 모두 자기 렌즈를 이용해서 전자의 진행 경로를 휘어지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광학현미경은 여러분 아시는 유리 렌즈를 이용해서 굴절 현상 일으킬 거야. 여기까지 될까요?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건데, 그럼 주사 전자현미경과 투가 전자현미경의 차이는 뭐냐면 둘 다 전자선, 전자의 물질파를 이용을 할 거야. 그럼 전자를 시료에다가 쪼아 주겠지. 근데 주사 전자현미경은 시료가 땅바닥에 이렇게 있는 거야. 시료가 땅바닥에 있어서 전자선이 시료에 맞고 튀어나오는 거야. 그럼 이때 전자 검출기에서 전자선을 인식하여서 물체의 상을 보여주게끔 합니다. 근데 투가 전자현미경 말 그대로 투가 뚫고 지나가. 시료가 이 중간에 존재해서 전자선이 시료를 뚫고 지나가는 거야. 그럼 이 전자선이 형광 스크린에 도착하는데 이 형광 스크린에 도착한 전자선의 정보를 읽어서 마찬가지로 상을 관측하는 겁니다. 다시 얘들아, 주사 전자현미경은 전자선을 시료에 쪼아서 시료에서 튕겨 나오는 전자선을 읽는 거고요. 투가 전자현미경은 전자선의 시료를 뚫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가 전자현미경의 경우에는 시료를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이 전자선의 속력이 느려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속력이 느려지게 되면, 운동량이 작아지게 되면 파장 어떻게 될까? 길어지게 되겠지. 파장이 길어지면 분해는 어떻게 된다고요? 줄어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 시료를 얇게 만들어줘야 돼. 시료가 얇아야지만 속력이 덜 느려질 거고 파장이 덜 길어질 거고 분해능이 덜 떨어진다는 거야. 그리고 주사 전자현미경의 경우에는 전자선을 쪼아서 이 전자선을 튕겨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얇게 금속으로 코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시료를 얇게 금속 박으로 코팅을 해주어야지만 전기 전도도가 올라가서 전자선이 튀어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 왔습니다. 자, 그래서 주사 전자현미경은 상이 3D 상을 봐, 얘들아. 입체 구조를 관측할 수 있게 되고요. 투가 전자현미경은 뚫고 지나갔잖아. 2D의 상을 봅니다. 단면 구조를 볼 수 있는 거야. 내부 단면 구조. 그리고 분해능은 투가 전자현미경이 주사 전자현미경보다 조금 더 우수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사 전자현미경은 입체 구조를 볼 수 있는 게 장점이야. 그 다음 투가 전자현미경의 경우에는 이때 분해능이 가장 우수하다라는 것이 장점이야. 물론 주사 전자현미경의 분해능도 광학현미경의 분해능보단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둘을 비교하면 투가 전자현미경의 분해능이 주사 전자현미경의 분해능보다 더 뛰어나다. 그래서 얘들아, 지금 칠판에 써드린 것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개념 문제로 나올 거야, 얘들아. 개념 문제로. 그래서 시료의 위치 보시고요. 시료의 위치 보시고요. 내가 무슨 렌즈 사용하는지, 내부가 진공 상태인지 공기 상태인지, 그 다음 어떤 상을 관측하는지, 3D 구조인지 2D 구조인지, 그 다음 누가 더 분해능이 좋은지. 그럼요. 요것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얘들아, 사진 찍는 거 언제나 웰컴이지만 봐, 제발. 보기만 해. 제발 핸드폰에 쓸데없는 용량 차지하지 말고 봐야 돼, 얘들아. 집에 가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적으셔야 돼. 혼자
혼잣말 너무 크게 하는 거 아니야? 자, 기록하겠습니다. 17페이지 오세요. 혼잣말 마음속으로 작게 해줘. 그런 혼잣말. 아, 막 물리 재밌다 이런 거 돼. 아, 공부 조금 더 하고 싶다 이런 거 좀 크게 말해야 되는데 그런 혼잣말 좀 작게 해줘. 자, 17페이지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한성도 보셔야 됩니다. 자, 에너지 준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준위. 자, 에너지 준위에서 다루는 내용은 보어의 원자 모형이랑 스펙트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얘들아, 사실 여러분 다 배웠던 내용이긴 하거든요. 배웠던 내용이긴 한데 별로 썩 미덥지는 못하니까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 모형의 변천 과정부터 한번 이야기를 하고 갈게. 원자 모형의 변천 과정. 원자 모형 첫 번째로 제시한 과학자 누군지 혹시 압니까? 너네 돌턴 몰라? 들어본 적 있어? 중학교 안 나온 거야, 얘들아. 자, 돌턴은 뭐냐면, 돌턴은 그냥 원자의 존재만 밝혀냈어.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원자는 중성의 입자이다. 라는 것만 밝혀낸 게 돌턴입니다. 그냥 중성에 어떤 입자가 있고,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다. 그거 원자다. 라고 이야기한 게 돌턴이야. 자, 그 다음, 돌턴 다음으로 나오는 과학자가 뭐냐면, 톰슨입니다. 톰슨은 음극선 실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옛날에 화학 시간에 배웠는데 지금 화학 때 안 배우는 것 같긴 하더라. 톰슨은 음극선 실험을 합니다. 음극선을 조여준 거야. 음극선을 조여주면서 이때 전하를 띠는 전자의 존재를 밝혀내요. 그래서 한 덩어리의 원자가 아니라 이 원자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라는 입자가 존재해라고 이야기한 게 톰슨입니다. 톰슨이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를 밝혀냈습니다. 신이라 이거 교육과정에서 빠졌는데 개념완성 문제에는 여전히 있고요. 개념완성에서 해당 문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때 그러면 앞에서 돌턴이 주장한 것처럼 원자가 중성이 아니게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어떤 개념을 넣냐면 플러스 배경을 띠는 바다에 플러스 전하의 바다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콕콕 박혀 있습니다. 이렇게 정정을 합니다. 톰슨이. 그 다음 톰슨 다음으로 나온 과학자가 누구냐면 러더퍼드입니다. 러더퍼드라는 과학자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것을 합니다. 뒤늦게 알았지만 이 알파 입자가 헬륨 원자 핵이거든. 근데 이 당시에는 그냥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를 금속팍에 쪼여봤다. 그랬더니 이 플러스 전하를 띠는 알파 입자가 대부분은 그대로 통과하고 일부는 휘어지더라 라는 것을 밝혀낸 거야. 그래서 알아낸 게 뭐냐면 플러스 배경이 아니라 플러스 전하를 띠는 질량이 충분히 큰 입자가 가운데 모여 있더라. 우리 알잖아. 이거 뭐야, 얘들아? 원자 핵인 거야. 원자 핵이 존재하고 그 주변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이렇게 운동하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한 거야. 근데 이때 러더퍼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자는 임의 궤도를 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임의 궤도를 돌고 있다. 얘들아, 과학에서 물리 또는 화학에서 말하는 임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무 때나 돌고 있다는 거야. 조금 더 아무 때나라고 하는 것은 어디든 놀 수 있다는 거고 연속적인 에너지 값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여기까지가 러더퍼드 원자 모형이야. 그리고 오늘 배우는 게 뭐냐면 오늘 배우는 게 보어의 원자 모형입니다. 보어는 따로 실험은 없어. 근데 러더퍼드 원자 모형을 듣고 이제 생각을 한 거야. 야, 러더퍼드 네 말대로라면 전자가 임의의 궤도를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 전하의 흐름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류가 생기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고 전자기 파를 방출할 거잖아. 에너지를 방출하잖아. 그럼 안정한 궤도를 돌 수 없어. 일단 문제야. 그리고 하나 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원자의 스펙트럼을 관측하면 특정 기체의 스펙트럼을 관측하면 연속적인 스펙트럼이 나타나 불연속적인 스펙트럼이 나타나
불연속적인 스펙트럼이 나타나잖아. 그럼 그 흡수 내지는 방출 스펙트럼은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하면서 내는 에너지란 말이야. 근데 네 말대로 이 궤도를 돌고 있다면, 아무 때나 돌 수 있다면, 연속적인 에너지를 돌고 있다면 연속적인 에너지를 흡수하고 연속적인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기체의 스펙트럼을 관측했더니 불연속적인 스펙트럼이잖아. 그러면 얘가 가져야 되는 에너지로 불연속적이겠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원자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도는 건 맞는데, 이때 전자는 아무 때나 도는 것이 아니라 전자는 특정 궤도를 돈다, 또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게 보어의 원자 모형이야. 얘들아, 양자라는 말 우리 앞에서도 썼잖아. 아인슈타인의 광양자론 이야기했잖아. 광전 효과 할 때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양자라고 하는 것은 과학에서는 불연속적이다라는 의미야, 얘들아. 불연속적이다, 특정하다라는 거야. 이미 얘랑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미 얘는 아무 때나 어디든 연속적인 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면, 양자화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궤도를 가진다, 불연속적인 궤도를 가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갖고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펙트럼부터 시작을 합니다. 얘들아, 스펙트럼은 비교적 최근에 배웠습니다. 여러분, 통합과학 작년에 배웠던 내용이지요. 그래, 통합과학에서 우리가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천체들의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한다면 구성원소의 종류와 질량비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래,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원소의 종류와 질량비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래, 스펙트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연속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 그 다음 흡수 스펙트럼. 이때 방출과 흡수를 묶어서 불연속 스펙트럼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연속 스펙트럼은 광원 또는 고온의 물체 또는 별에서 방출한 빛을 분광기에 통과시키면 연속 스펙트럼이 관측된다. 방출 같은 경우는 고온의 기체 또는 고온의 성운 또는 기체 방정관 에서는 방출 스펙트럼이 관측된다. 그 다음 마지막 흡수 스펙트럼은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 빛을 분광기에 통과시키면 관측된다입니다. 얘들아, 통합과학 때 했지만 한 번만 더 정리해볼게. 먼저 연속 스펙트럼입니다. 고온의 물체 또는 광원, 별이 있어. 그럼 이 별에서는 빛을 낼 거잖아. 이 빛에는 모든 색깔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야. 빨주노초가 다 합쳐져서 흰 색깔, 백색광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분광기에 통과를 시키게 되면 이 백색광 안에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있다 그랬지, 얘들아. 이제 우리가 색깔이 다르다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더 고급지게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파장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거야. 적색광과 청색광은 파장이 다릅니다. 적색광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게 되고 청색광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지게 되는 거야. 한 번만 더, 얘들아. 우리가 광자의 에너지 E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로 정의했지요. 또는 다시 플랑크 상수 곱하기 어떻게도 정의할 수 있냐면 람다분의 C로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의 속력 C는 F 람다로 정의되잖아. 그러면 이때 F는 람다분의 C 이렇게 정의한다는 거야. 광자 에너지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야. 아, 그래서 이때 에너지가 큰 빛, 전자기파일수록 진동수가 큰 것이고 파장이 짧은 거야. 그래서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지잖아, 얘들아. 자외선 차단제 바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자외선 쪽으로,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크고 진동수가 크고 파장은 어떻다? 짧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반대로 가시광선 영역 내에서 적색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작고 진동수가 작고 파장이 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는 색깔이 다르다 대신에 이제 파장이, 에너지가, 진동수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그래서
백색강 안에는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는데 파장에 따라서 굴절하는 정도가 다르단 말이야. 그래, 빨간색 빛은 요만큼 굴절을 한 거고 파란색 빛은 이만큼 굴절을 한 거야. 그럼 그 사이에 있는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다르게 굴절을 했을 거잖아. 그래서 우리 눈에는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연속적인 색깔의 띠가 나타났던 거야. 결국에 분광기에서는 굴절이 일어나는 겁니다, 얘들아. 분광기에서는 파장에 따라서 빛이 굴절하는 정도가 다른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이게 연속 스펙트럼입니다. 자, 그리고 흡수 스펙트럼 먼저 설명할 건데, 흡수 스펙트럼은 별빛이 이렇게 나왔어, 얘들아. 별빛이 나왔는데 이때 이 별빛 앞에 저온의 기체가 있는 거야. 얘들아, 이때 이 저온의 기체는 진짜로 차갑지 않아도 돼. 언제도 저온의 기체라고 뭐냐면 태양이 있어. 그리고 태양 주변의 대기. 이것도 저온의 기체라고 봐. 태양의 대기 당연히 뜨거울 거잖아. 근데 태양보다는 차가우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저온의 기체가 에너지 일부를 흡수해버렸다는 거야. 에너지 일부를 흡수하고 남은 빛이 분광기를 통과하게 되면 아까는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나왔는데 여기서 방출되는 스펙트럼은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서 일부는 저온의 기체가 먹어버린 거야. 그럼 먹어버린 부분은 까만 선, 즉 흡수선으로 나타나겠구나라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고온의 기체에서 방출되는 방출 스펙트럼은 뭐냐면 기체 자체가 가열돼서 뜨거워진 거야. 그럼 이 뜨거운 기체에서도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잖아. 고온의 기체에서 방출하는 빛을 분광기에 통과시켜. 그럼 이 고온의 기체에서는 아까 먹었던 만큼 내뱉을 수 있는 거란 말이야. 빨주노초 파남보를 다 내뱉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 일부만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거고 일부의 색깔만 나타나는, 일부의 방출선만 나타나는 방출 스펙트럼이 관측되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원자 모형 설명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고온의 기체나 저온의 기체에서 불연속적인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이유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특정한 위치를 가지기 때문에 양자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될까요? 자,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넘어오시면요, 보어의 원자 모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보어 원자 모형이란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문제점을, 모순된 지점을 지적하면서 새로 나온 원자 모형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 보어 원자 모형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보어 원자 모형에서 말하는 것은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양자화되어 있다. 불연속적이며 특정한 값만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원자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라는 것이야. 그럼 얘들아, 이때 원자핵에서 멀어질수록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껍질로 갈수록 에너지 준위는 커진다 그랬어? 작아진다 그랬어? 커진다 그랬습니다. 원자핵에서 멀어질수록 에너지 준위값 커지는 거고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원자핵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이 전자껍질에 숫자를 붙여줄 건데 그것을 양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자핵에서 첫 번째 껍질은 N은 1, 양자수가 1이다. 원자핵에서 두 번째 전자껍질 N은 2, 양자수 2이다. 다시 N은 3, 양자수 3이다. 이렇게 N은 무한대까지 존재하는 거야. N이 양자수인 거야. 양자수가 1, 2, 3, 4, 5, 6, 7, 8 무한대까지 존재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 얘들아 어떤 형태의 그림을 여러분 더 많이 볼 거냐면 이렇게 그리는 그림을 조금 더 자주 보실 겁니다. 이제 동그랗게 그리는 것보다 그냥 일직선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줄 겁니다. 그냥 이거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껍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된다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여기가 n은 1, 양자수 1이다. 여기가 n은 2, 양자수 2이다. 여기가 n은 3, 양자수 3, n은 4, 양자수 4. 그리고 n은 무한대까지 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양자수가 커질수록 에너지 값도 같이 증가하더라. 원자에게서 멀어질수록 양자수가 커질수록 에너지 값은 증가한다. 그래서 이때 첫 번째 양자수가 1인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장 안정한 상태, 바닥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양자수 1을 제외하고 2부터 무한대까지는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들뜬 상태라고 이야기할 거야. 될까요? 그래서 1은 양자수, 바닥 상태, 나머지는 들뜬 상태 끝. 가장 안정한 건 바닥 상태 1대2다. 양자수 1일대2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갈게요, 얘들아. 그래서 이때 전자가 에너지 준위 사이를 이동하는 것을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통합과학 때 배우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안 배우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볼게요. 첫 번째 껍질의 전자가 두 번째 껍질로 이동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양자수 1일 때랑 양자수 2일 때 당연히 언제 에너지 준위가 더 크다고? 2일 때 더 크다고. 그럼 에너지 준위가 커지기 위해선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방출해야 돼? 흡수한다는 거야. 그럼 반대로 세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가 두 번째 껍질로 전이하게 되면 에너지 흡수해야 돼, 방출해야 돼? 방출해야 돼. 그래서 흡수할 때 흡수 스펙트럼 만들어진 거고 방출할 때 방출 스펙트럼 만들어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원소라면 흡수선의 위치랑 방출선의 위치는 똑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같은 종류의 원소라면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랑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가 같지요. 그렇기 때문에 흡수선의 위치와 방출선의 위치가 같습니다. 그런데 원소의 종류가 달라지게 된다면 이 에너지 준위가 다 달라지게 될 거고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 선 스펙트럼의 위치가 다 달라진다 라는 이야기 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 크게 어려운 것 없고요. 그럼 이 과정에서 전자가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야. 그래서 그때 그 에너지 값은 각 에너지 준위의 차이값과 같을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n번째 껍질에서 n번째 껍질로 전이를 한다? 그럼 방출하는 에너지는 이 n-이 m과 같다. 뭐 n번째 껍질에서 n번째 껍질로 전이를 해도 흡수하는 에너지는 em-em의 절대값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들아, 이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 연속적이라고요? 불연속적이라고요? 불연속적이라고 해요. 양자화되어 있다고요. 그럼 이때 흡수하거나 방출한 에너지는 양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는 다시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 이렇게 정의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양자화되어 있으니까 불연속적이니까 광양자론으로 봐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다시 이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람다분의 C로 정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계산할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계산해서 흡수하거나 방출한 에너지의 비를 구할 건데 계산 문제는 어디에서만 나올 거냐면 얘들아, 어디에서만 나올 거냐면 수소의 에너지 준위만 물어볼 거야. 문제에서는 보어 원자 모형의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 그래서 보어가 주장한 원자 모형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수소 원자 모형일 때만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수소 원자에서 가지는 에너지 준위 값은 양자수에 따라서 달라질 거잖아. 그럼 양자수 n에 따라서 가지는 에너지 값은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6 에너지 볼트로 정의합니다.
에너지 볼트는 얘들아 단위야. 줄처럼 1의 에너지의 단위야. 여기서 이 E가 뭐냐면 E가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이고 V가 전압입니다. 그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얘들아 잠깐만 기억을 더듬어 볼게. 전기력이 한 일은 QV로 썼잖아. 이때 얘 E로 쓴 거야. 전자 하나의 전하량을 E로 쓴 거고 그 다음에 전압의 단위 볼트 쓴 거예요. 근데 읽을 때는 에너지 볼트라고 읽습니다. 이거는 우리 신일 동성은 다시 해드릴게요. 신일 동성. 타학교는 어차피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안 들어갈 거고요. 기말고사에 안 들어갈 거고요. 자 그럼 얘들아 해보자.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 따르면 양자수 1일 때 에너지값 얼마다? 마이너스 13.6 에너지 볼트다. 될까요?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얘들아 양자수 2일 때 에너지 값은 얼마겠습니까? 그렇지? 2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3.6이니까 마이너스 3.4 에너지 볼트이다. 될까요? 자 그럼 양자수 3일 때 에너지 값 얼마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51 에너지 볼트이다. 사실 계산할 일 없어요 얘들아.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그 다음 네 번째 껍질일 땐 마이너스 0.85 에너지 볼트. 그 다음 무한대일 땐 에너지값 얼마 될까 얘들아? 무한대 제곱분의 마이너스 13.6. 그치? 0이야. 그래서 무한대일 때 가장 큰 값을 가지는데 그 큰 값이 0이야.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 값 가집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얘들아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야. 어떤 걸 물어보냐면 문제에서는 이 3에서 2로 전이할 때 에너지와 그 다음 2에서 1로 전이할 때 에너지의 B는 몇 대 몇인가 이걸 물어봐. 자 그러면 얘들아 3에서 2로 전이할 때요. 그럼 얘네들의 차이니까 1.89 에너지 볼트고요. 2에서 1로 전이할 때요. 10.2 에너지 볼트입니다. 그러면 이때 1.89 에너지 볼트 대 10.4 에너지 볼 10.2 에너지 볼트 이거 비계산할 거야? 안 할 거야 얘들아. 안 할 거야.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제 다시 이 값을 어차피 B만 구하는 거잖아. 13.6 곧 똑같이 들어가지. 그래서 그냥 N제곱분의 2제로 이렇게 정의를 할 거야. 이렇게 정의해도 돼 얘들아. 그리고 비례식 구할 거야. 문제에서 실질적으로 숫자 구하라 라고 할 거면 숫자 줄 거야. 될까? 그럼 해볼게 얘들아. 이때 양자수 1일 때 에너지 값 얼마 되는 거야? 여러분 계산해 볼게요. 이 1은 얼마? 1제로. 이 2는 얼마야? 4분의 1제로. 그 다음 이 3 얼마야? 9분의 1제로. 이 4는 얼마야? 16분의 1제로. 이 무한대는 얼마야? 0. 이렇게 정의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다시 얘들아 이 질문에 답해보자. 그럼 3에서 2로 전이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 얼마겠어요? 이 정도는 해줘야지 얘들아. 36분의 5, 2, 제로 되겠지요. 그럼 다시 2에서 1로 전이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 얼마야? 4분의 3, 2, 제로겠지. 그럼 이 둘의 비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한번 약분 가능하겠네요. 5대 27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야. 자 그럼 문제에서 이런 것도 물어봐. 다시 한 번 더 얘들아. 3에서 2로 전이할 때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와 2에서 1로 전이할 때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의 비를 구해라. 몇 대 몇이야? 그렇지. 바로 나와야지. 5대 27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줘야 된다는 거야. 어차피 에너지의 값은 진동수의 값에 비례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럼 이번엔 3에서 2로 전이할 때 빛의 파장과 2에서 1로 전이할 때 빛의 파장의 비는 몇 대 몇이야? 그쵸. 27대 5이다 라고 이야기해주면 되는 거지. 파장은 진동수 에너지랑 반비례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계산 문제 기출 문제에서도 종종 나왔습니다. 모고 기출 문제에서도. 될까요? 그래서 숫자 조합은 다양하게 나올 거고요. 여러분 이거 이용해서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문제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파장일 때 역수관계이다. 이것만 주의하면 돼. 파장일 때 역수관계이다. 그래서 에너지 관계 물어보는 문제들 종종 나온단 말이야. 예를 들면 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얘들아. 원자 핵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세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전이할 때 빛의 에너지를 EA, 뭐 진동수는 FA, 파장은 람다 A라고 할게요. 그 다음 1에서 2로 전이할 때 EB라고 할게요. 뭐 3에서 2로 전이할 때 EC라고 할게요. 그럼 이때 EA와 EB와 EC 사이의 관계식을 정리할 수 있단 말이야. 어차피 다 절대값입니다. 흡수하거나 방출한 에너지의 크기이기 때문에. 그럼 이 A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E, B 플러스 EC라고 이야기해주면 된다는 거야. 이때 3과 1의 에너지 차이는 1과 2의 에너지 차이 더하기 2와 3의 에너지 차이와 똑같을 거니까요. 될까요? 그럼 다시 얘들아 진동수로도 이야기하자. FA는 어떻게 이야기해줘야 돼? FB 더하기 FC이다 라고 이야기해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마지막 얘들아 람다 ABC의 관계식 어떻게 써야 될까? 람다 A 분의 1은 람다 B 분의 1 더하기 람다 C 분의 1 이렇게 정의해야 된다는 거야. 이것만 주의해주면 된다는 거야 얘들아. 이해될까요? 왜냐면 이 값 자체가 결국에 플랑크 상수 곱하기 A, 플랑크 상수 곱하기 B, 플랑크 상수 곱하기 C인 거잖아. 이 값은 다시 얘들아 플랑크 상수 곱하기 C 나누기 람다 A, 플랑크 상수 곱하기 C 나누기 람다 B, 플랑크 상수 곱하기 C 나누기 람다 C니까 얘네 약분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요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때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를 계열을 세 가지로 나눌 거야, 얘들아. 세 가지로. 그러면 생각해보자, 일단. 이때 얘들아, 전이하면서 방출하는 빛 중에 가장 큰 에너지를 방출할 때는 언제일까? 몇 번에서 몇 번으로 전이할 때? 1에서 어디에서? 무한에서 1로 전이할 때 이때 에너지 값 차이가 가장 크잖아. 그럼 가장 큰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거야. 그럼 얘들아 두 번째로 클 때는 언제일까? 2에서 1이야 얘들아. 2에서 1이 두 번째로 커요. 2에서 1. 세 번째로 큰 건 3에서 1입니다. 네 번째 4에서 1입니다. 그래서 1로 전이할 때의 에너지가 가장 큽니다. 그 영역을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계열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파생 계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거야. 라이먼 계열이 가장 큰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또는 흡수할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라이먼 계열은 N은 1에서 다른 에너지 준위로 이동하거나 또는 다른 에너지 준위에서 N은 1로 전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N은 1에서 N은 2보다 큰 값으로 전이해도 되고요. 또는 N은 2보다 큰 값에서 1로 전이해도 됩니다. 양방향입니다, 얘들아. 흡수하거나 방출하거나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발머 계열 같은 경우는 N은 2로 전이하거나 또는 N은 2에서 전이하면 됩니다. 3보다 큰 영역입니다. 다시 파생 계열 같은 경우는 3번으로 전이하면 됩니다. 또는 3으로 전이하면 됩니다. 그래서 N은 4보다 큰 영역에서. 얘들아, 이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돼. 예를 들어서 N은 1에서 N은 2로 전이했다 라고 해보자. 그럼 이거 라이먼 계열이야, 발머 계열이야, 파생 계열이야? 1에서 2로 전이했어. 1에서 2로. 어디에 해당한다고? 라이먼에 해당한다는 거야. 얘들 항상 작은 숫자 봐야 돼. 작은 숫자. 선생님 2로 전이했잖아요. 발머 아닌가요? 발머는 2보다 큰 숫자에서 전이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작은 숫자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N은 3에서 N은 2로 전이하면 이건 어느 계열에 해당한다는 거야? 발머 계열에 해당한다는, 미안해. 발머 계열에 해당한다는 거야. 작은 숫자 본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라이먼, 발머, 파생 계열의 에너지 값을 대략적으로 한번 볼게, 얘들아. 라이먼 계열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작은 것은 양자수 몇에서 몇으로 전이할 때일까? 2에서 1이겠지. 1로 전이하는데 가장 작아야 되니까 2에서 1로 전이할 때지. 그럼 에너지 값이 얼마가 되냐면 10.2 에너지 볼트가 됩니다. 그럼 에너지 값이 가장 클 때는 몇에서 1로 전이할 때야? 무한대에서 1로 전이할 때야. 그럼 그때 방출한 에너지 얼마야? 그렇죠. 13.6 에너지 볼트야.
0 빼기 마이너스 13.6이니까 차이값 구하는 거야. 될까? 자, 그 다음 얘들아 발머 계열 볼게요. 발머 계열은 2번으로 전이해야 돼. 2보다 더 큰 숫자에서. 그런데 이때 발머 계열 중에 가장 작은 것은 몇 번에서 2번으로 전이할 때? 3에서 2로 전이할 때. 그때 방출하는 에너지 얼마일까? 1.89 에너지 볼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발머 계열 중에 가장 큰 에너지를 방출할 때는 몇 번에서 2번으로 전이할 때야? 무한대에서 2번으로 전이할 때. 그때 에너지값 얼마야? 3.4 에너지 볼트야. 자, 마지막 파세는 얘들아, 파세는 가장 작은 에너지 볼 필요 없고요. 가장 큰 에너지만 보겠습니다. 무한대에서 3번으로 전이할 때지요. 이때 방출하는 에너지 얼마야? 1.51 에너지 볼트야. 자, 보세요 얘들아. 이때 라이먼에서 가장 작은 게 10.2지. 발머에서 가장 큰 게 3.4지. 그러면 이때 라이먼은 발머보다 무조건 크다는 거야. 이해될까요? 가장 작은 값이 가장 큰 값보다 크기 때문에 똑같은 원리로 발머에서 가장 작은 게 1.89지. 파센에서 가장 큰 게 1.51이지. 그럼 무조건 발머는 파센보다 더 크다는 거야. 이들의 대소관계는 라이먼, 발머, 파센 순이다 라고 이야기할 거야. 이해될까요? 자, 그래서 이때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파센 계열에서 각각 방출하는 빛의 영역이 어디냐면 라이먼 계열은 가장 큰 에너지 자외선 영역입니다. 그 다음 발머 계열은 가시광선 영역이고요. 그 다음 파생 계열은 적외선 영역입니다.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으로 갈수록 에너지 값 작아집니다. 자, 그런데 얘들아, 이때 발머 계열 같은 경우에는 3번, 4번, 5번, 6번에서 2번으로 갈 때는 가시광선인데 7번에서 2번으로 가거나 8번, 2번, 9번, 2번 이렇게 더 커지잖아? 그럼 에너지 값 당연히 증가할 거지. 그때는 자외선 영역에 빛도 방출합니다. 근데 기본으로 외워야 되는 거는 라이먼, 자외선, 발머, 가시광선, 파생, 적외선 이렇게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해될까요? 얘네 암기하면 맞추는 문제야 얘들아. 암기하면 맞추는 문제야. 외워줘야 돼. 사실 별 내용 없거든. 그냥 자라가 발 외워주면 맞추는 문제야 얘들아. 자외선 라이먼 계열, 그 다음 가시광선 발머 계열이고 각각 1번, 2번, 3번으로 전이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잠깐 끊었다가 에너지 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끊었다가 에너지 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계속 봅시다. 에너지띠 들어가겠습니다. 31페이지. 이것만 해도 후단은 3개입니다. 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얘들아. 에너지띠가 반도체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 이번에는 이 에너지 준위가 모여서 에너지띠가 되는 거야. 점이 모여서 선을 만들잖아. 선이 모여서 면을 만드는 것처럼 에너지 준위가 모여서 에너지띠를 만든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체의 경우에는 입자 사이의 간격이 넓단 말이야. 기체의 경우에는 입자와 입자 사이, 원자와 원자 사이의 간격이 넓기 때문에 동일한 원소가 동일한 에너지 준위를 가져도 31페이지입니다. 동일한 원소가 어디가 이상해? 몇 쪽이야? 하나가 빠진 건가? 앞에는 빠진 게 없었어? 여기 하나만 빠질 수가. 미안, 앞에 필기 했지, 지우야. 그것만 가져가.
자, 동일한 원소가 동일한 에너지 준위를 가진다 하더라도 기체의 경우에는 원자와 원자 사이의 간격이 넓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준위를 가지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고체의 경우에는 원자와 원자 사이의 간격이 가깝다 보니까 동일한 원소로 이루어진 고체 입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에너지 준위를 가지게 될 거고 동일한 상태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에너지 준위가 갈라져서 에너지 띠를 이루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다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같은 종류의 원소라면 원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이렇게 각각의 원자가 동일한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을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껍질의 에너지가 예를 들어 그냥 마이너스 10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근데 원소의 종류가 같으니까 나도 마이너스 10이고 나도 마이너스 10, 나도 마이너스 10, 나도 마이너스 10인데 얘네가 인접해 있다 보면 서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야. 동일한 상태에 두 개 이상의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파울리 베타 원리 때문에 이 에너지 준위가 갈라지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 전부 다 마이너스 10을 가질 수 없으니까 그럼 나는 마이너스 9.99가 될게. 나는 마이너스 9.98이 될게. 나는 마이너스 10.01이 될게. 나는 마이너스 10.02가 될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에너지 준위가 조금씩 위아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준위가 갈라져서 만들어진 게 수많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많은 에너지 준위가 겹쳐져서 거의 연속적인 에너지 띠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기체에서는 에너지 준위, 고체에서는 에너지 띠를 가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 준위에서 에너지 띠를 가지게 되는 이유는 파울리 베타 원리의 위배되기 때문에 같은 상태에 존재하는 것은 파울리 베타 원리에 위배되기 때문에 다른 상태로 나뉘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들아 결국에 전자는 에너지 준위에만 양자화된 상태로 불연속적인 상태로 특정한 영역에만 존재할 수 있었잖아. 그럼 에너지 준위가 다시 모여서 에너지 띠를 이룬다 그랬습니다. 조금 그릴게요. 이렇게 에너지 띠를 이루게 된 거야. 에너지 준위가 모여서 에너지 띠를 이루게 된 거야. 그럼 당연히 전자는 에너지 띠에는 존재할 수 있겠지요. 에너지 준위에 존재하듯이 에너지 띠에만 존재하고 이러한 영역을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에너지 띠를 허용된 띠라고 이야기할 거야.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전자가 존재하는 것이 허용된 띠이다 라고 이야기해 준다는 거야. 그리고 이 허용된 띠는 다시 둘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가 전자를 0켈빈의 온도에서 채우면, 절대 0도에서 채우면 낮은 에너지 준위부터 전자가 채워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전자를 채우다 보니까 전자가 여기까지 채워졌다라는 거야. 그럼 전자가 채워진 가장 마지막 에너지띠를 이제부터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원자가띠라고 이야기할 거야. 전자가 채워진 마지막 에너지띠 영역을 원자가띠라고 이야기할 거야. 원자가 전자, 원자가띠. 그리고 이 원자가띠 위에도 계속해서 에너지띠가 존재할 거지. 원자가띠 바로 위에 존재하는 에너지띠를 전도띠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자가 채워진 가장 마지막 에너지띠를 원자가띠, 그 다음 원자가띠 바로 위에 에너지띠를 전도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에너지 준위 사이에서 전자가 전이할 때는 전자가 전이했던 것처럼 에너지 띠 사이에서도 전자가 전이할 수 있단 말이야. 이때 얘들아 에너지 준위와 에너지 띠 사이에 차이점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봐봐요.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가
두 번째 껍질로 전이하려고 해. 그럼 에너지가 얼만큼 필요할까 얘들아? 값 그대로 읽어줄게요. 첫 번째 껍질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13.6 에너지 볼트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3.4 에너지 볼트입니다. 그럼 첫 번째 껍질의 전자가 두 번째 껍질로 전이하기 위해서 에너지 얼마 필요해? 그렇죠. 10.2 에너지 볼트 필요해.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만일 내가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에다가 10.9 에너지 볼트를 줬어. 10.1 에너지 볼트를 줬어. 그럼 이때 전자는 전이할까요? 못할까요? 당연히 못한다는 거야. 10.1 에너지 볼트를 흡수하면 마이너스 3.5의 에너지를 가질 수 있지. 근데 마이너스 3.5의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는 거야. 얘는 에너지를 마이너스 13.6 또는 마이너스 3.4 또는 마이너스 1.51의 에너지만 가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3.5의 에너지는 가질 수 없다는 거야. 이해될까? 그럼 다시 질문할게. 이번에는 내가 10.3 에너지 볼트를 줬어. 그럼 이때 전자는 전이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얘들아? 없어. 마이너스 13.6의 에너지 볼트 가지고 있는데 내가 10.3의 에너지 볼트를 주게 되면 이때 전자가 가진 에너지는 마이너스 3.3 에너지 볼트가 되잖아. 근데 마이너스 3.3의 에너지 준이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전자 전이하지 못해. 즉 에너지 준 위에서는 에너지 준 위에 차이만큼만 줘야 된다는 거야. 이상이 아니라 이 차이만큼만 딱 줘야지, 차이만큼만 딱 줘야지 전자가 전이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런데 에너지 D에서는 달라. 에너지 D에서는 이때 이들 사이의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3 에너지 볼트라고 할게. 3 에너지 볼트. 그러면 이때 원자가 띄어 있는 전자에다가 3을 주나 3.1을 주나 3.2를 주나 3.3을 주나 다 전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될까요? 다시 얘들아. 에너지 D는 에너지 준위가 모여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상의 에너지를 준다라고 이야기할 거고, 에너지 준위에서는 딱 그만큼을 준다라고 이야기할 거야. 기억, 니은, 리급에서 보기 선지에서 얘들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D에서는 이상의 에너지라고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D 간격 이상의 에너지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10.2 에너지 볼트 이상이 아니라 그냥 10.2 에너지 볼트만큼만 줘야 된다는 거야. 될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방금 잠깐 언급한 것처럼 얘들아, 에너지 D와 에너지 D 사이의 간격을 D 간격 내지는 D 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너지 D와 에너지 D 사이의 간격을 D 간격 또는 D 틈이라고 이야기할 거야. 그래. 추워요. 네. D 간격 또는 D 틈이라고 이야기할 거야. 아까 껐는데. 그래서 허용된 D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고 D 간격 D 틈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 이게 기본 개념이고요. 에너지 준위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될까요? 자,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32페이지 넘어와서 전기 전도성을 볼 건데, 전기 전도성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마찬가지로 통합과학에서 다뤘습니다. 물질의 전기적 성질에서 다뤘단 말이야. 전기 전도성에 따라서 도체, 절연체, 반도체로 구분을 하는데, 우리가 통과에서 고1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도체는 자유전자가 많아요. 절연체는 자유전자가 거의 없어요. 반도체는 자유전자가 적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전기전도성이 좋아요, 나빠요, 중간 정도예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면 이때 이 자유전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 원자를 이루는 입자는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때 전자 중에서 일부는 원자 핵에 속박되어 있는 상태, 속박
협박전자고 일부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 자유전자란 말이야. 그럼 이 자유전자는 다시 에너지띠에서 살펴보시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들은 원자가띠의 전자가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때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어. 그럼 이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여서 높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했을 때 자유전자가 된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에너지띠에서는 원자가띠의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전도띠로 전이를 하게 된다면 전도띠 안에서는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다시 한 번 더 자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유전자란 말 그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를 이야기하는 거고 전도띠에 존재하는 전자를 일컫는 말인 거야, 얘들아. 전도띠에 있는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는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해. 그러면 이때 원자가띠에서 전자가 빠져나가고 나는 빈자리가 생길 거지, 얘들아. 원자가띠에서 전자가 빠져나가면 이 빈자리가 생기는데 원래 여기 전자가 채워져 있었잖아요. 근데 전자가 빠져나가서 0이 됐단 말이야. 마이너스 1에서 0이 됐으니까 상대적으로 양의 값을 띠는 것처럼 보이는 빈 구멍 이 생긴 거야. 그걸 우리가 양공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야. 그럼 양공은 에너지띠 중에서도 어디에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해줘야 돼? 그쵸. 원자가띠에 존재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유전자는 전도띠, 양공은 원자가띠에 존재하는 전하나르게라는 겁니다. 전하나르게. 전류를 흐르게끔 도와주는 물질인 거야. 될까요? 그래서 사실 얘들아 양공은 그냥 빈 구멍입니다. 빈 구멍인데 양공이 왜 전류를 잘 흐르게끔 전하 나르게 역할을 하냐면 여기 빈자리가 생겼기 때문에 옆에 있는 전자가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겁니다. 그럼 전자가 이동하면서 양공이 이동한 것처럼 보여. 전자가 채워지면서 양공이 이동하는 것처럼 계속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양공 자체를 전하 나르게라고 이야기해 줄 겁니다. 될까? 그럼 다시 한 번 더. 도체, 전원체, 반도체에서 각각 전하 나르게가 도체는 많다. 전원체는 적다. 반도체는 중간 정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럼 자유전자가 많기 위해서는 원자가띠의 전자가 전도띠로 쉽게 전이를 해야 되지. 원자가띠의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하기 위해서는 이 띠간격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띠간격이 좁다면 쉽게 전이할 수 있는 거고 띠간격이 넓다면 전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다시 한 번 더. 도체에서는 전하 나르게가 많다고 자유전자와 양공의 개수가 많다고 왜 많냐면 도체는 띠 간격, 띠 틈이 좁기 때문인 거야. 조금 더 정확히 얘들아 없다라고 이야기할 거야. 없다라고 이야기할 거야. 띠 간격, 띠 틈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원자가띠와 전도띠가 그냥 겹쳐져 있다는 거야.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조금만 가해도 전압을 조금만 가해도 전도띠로 바로 전이할 수 있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얘들아 근데 그림에 낚이면 안 돼. 도체의 경우에는 그림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에너지띠를 괜히 3개 그려놓는다. 헷갈리라고? 이렇게 그려놔. 그리고 원자가띠는 보통 색칠을 그 전자가 채워진 영역을 이렇게 색칠을 해줘.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띠간격은 여기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원자가띠와 전도띠 사이의 띠간격을 봐야 되는 거잖아. 여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내가 봐야 되는 건 여긴데 여기 띠간격 없네, 띠틈 없네, 전자가 쉽게 전이할 수 있네, 자유전자 맞네, 양공 맞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도체는 전기전도성이 크다. 띠간격, 띠틈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야. 그럼 절연체의 경우에는 띠간격, 띠틈이 넓어서 전자가 에너지를 많이 흡수해야지만 전이할 수 있다. 즉 전자가 전이하기가 어렵다. 전하 나르게가 적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원자가띠와 전도띠 사이에 간격이 넓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반도체는 뭐라고 하냐면 띠간격이 좁다라고 해, 얘들아. 띠간격이 좁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원자가띠와 전도띠가 있는데 이때 띠 간격이 좁기 때문에 외부 조건에 따라서 전기전도성이 변할 수 있는 거야. 반도체의 특징이 뭐였냐면 얘들아, 도체와 절연체의 중간 정도의 전기 전도성을 가지고 있고 전기 저항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했지만 이때 반도체는 외부 조건, 열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압력에 따라서 전기 저항이 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띠 간격이 좁기 때문에 그래. 외부 조건을 바꾸면 자유전자가 생겨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자, 그래서 도체에는 대표적으로 금이나 은이나 구리나 철과 같은 물질들이 있을 거고, 절연체는 나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고무와 같은 물질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반도체는 외우셔야지 얘들아. 반도체 2개 있습니다. 뭐 외워주실 겁니까? 규소, 그리고 지금 외우면 돼 얘들아. 규소랑 저마늄. 규소랑 저마늄. 규소 실리콘입니다 얘들아. 실리콘 평상시에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흐릅니다. 그래서 순수 반도체는 전류가 그냥 안 흐른다라고 봅니다. 안 흐른다. 그리고 얘들아, 규소는 몇 조건소지? 규소 몇 조건소야? 14조. 14조건소야. 원자과 전자 몇 개야, 얘들아? 그렇지. 4개야. 규소랑 저마늄은 모두 원자과 전자 4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4개의 결합을 할 수 있는 상태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셔서요, 얘들아. 33페이지 전기 전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전기 전도도 보기 전에 우리 앞에서 전기회로 봤을 때 저항값 정의했던 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전기 저항은 ohm의 법칙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저항의 기하학적인 구조, 즉 모양에 의해서 저항값이 결정이 되는 거란 말이야.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도선 내에서 전자가 이동하면서 원자와 충돌해서 열을 발생하면 저항인 거야 얘들아. 열 발생 정도가 클수록, 열 손실이 클수록 저항이 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항의 크기는 도선의 단면적이 좁을수록 커져. 충돌횟수 많아지기 때문에 도선의 길이가 길수록 저항값 커져. 충돌횟수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단면적의 넓이 같고 길이 같다 하더라도 모든 저항값이 동일하진 않을 거잖아. 금으로 만들었냐, 나무로 만들었냐, 구리로 만들었냐에 따라 달라질 거지. 그래서 물질마다 가지는 고유한 특성, 저항값의 비를 나타내는 물리량 비저항을 곱해주는 겁니다. 저항은 비저항 곱하기 단면적의 넓이 분의 길이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거 앞에 왜 다뤘습니다. 신일동성 아직 안 다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물질의 고유한 성질인 비저항을 측정을 할 때는 계산을 하는 거야. 도선의 저항값을 측정을 하고요. 길이 측정하고 단면적 측정해서 계산해. 그럼 비저항 로우는 어떻게 정의가 되겠어? 그냥 넘기면 돼. 길이 분의 저항 곱하기 단면적. 이게 비저항인 거야. 자, 그럼 얘들아 다시 비저항이 크다는 것은 저항이 큰 물질이라는 거야. 비저항은 저항의 비야 얘들아. 안일비자가 아니라 비례식 할 때 비야. 비례한다 이 비야. 될까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전기 전도도의 경우에는 비저항이 크면 전기전도도는 작을 거잖아. 그러니까 전기전도도는 시그마로 표현을 하는데 전기전도도는 비저항의 역수값과 같아. 그래서 비저항이 L분의 RA니까 전기전도도는 RA분의 L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들 사이 관계식 정도 되는 겁니다. 관계식 정도. 그래서 물질의 온도에 따라서 또는 상태에 따라서 결정 구조에 따라서 불순물이 첨가된 정도에 따라서 이 전기 전도성이랑 전기 전도도랑 그 다음에 비저항값 조금씩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얘들아, 이때 온도와 전기 전도도, 온도와 비저항 사이의 관계를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도체랑 반도체는 해석을 아예 달리 해야 돼. 온도에 따른 전기 전도도를 설명할 때는 해석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도체는 실온에서 그냥 전류가 잘 흐르는 상태잖아. 그럼 온도가 높아져. 그럼 열 손실이 많아지겠지요. 그럼 저항값이 커지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온도가 높아졌을 때 도체의 경우에는 열 손실이 많아지는 거란 말이야. 나 원래 그냥 전류 잘 흐르고 있었는데 온도 높였어? 그럼 열 손실 많아져. 전기 저항 커져. 비저항 커져. 그래서 도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비저항이 커져. 반대로 다시 한 번 더. 온도가 높아지면 전기 전도도가 작아져.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될까요? 온도가 높아졌다, 열 손실 많아졌다, 저항 커진다. 자, 그런데 반도체는 얘들아, 반도체는 전류가 실온에서 거의 안 흐른단 말이야. 실리콘 실온에서 전류 안 흘러, 얘들아. 그런데 온도를 높여줬어. 그러면 반도체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야, 원래 나는 지금 띠 간격이 있단 말이야. 원자값 띠와 전도띠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 근데 그렇게 넓지는 않아. 그럼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더 잘 흡수할 수 있게 되고, 이때 원자값 띠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반도체는 실온에서 전류 거의 안 흐르는 상황이었다고. 그런데 주변 온도가 높아지면 이 주변 온도에 의해서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게 되고, 원자값 띠의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하고 자유전자가 늘어나게 되는 거야. 자유전자가 늘어난다는 거는 전기 전도도가 증가한다는 거고 비저항이 작아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반도체의 경우에는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비저항이 작아지게 됩니다. 전기 전도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해될까요? 도체랑 반도체는 해석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얘들아, 부도체는 잘 물어보진 않습니다. 절연체는 잘 물어보진 않는데 혹시라도 물어본다면 반도체랑 같은 경향성을 띠게 됩니다. 부도체, 절연체의 경우에는 반도체랑 똑같아. 실온에서 전류가 거의 안 흐르는데 온도 많이 높아지게 되면 이때 주변으로부터 에너지 흡수하게 되는 거고, 따라서 전기 전도도는 증가하고 비저항은 감소한다. 될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는 순수 반도체랑 불순물 반도체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순수 반도체는 규소랑 저마늄으로만 이루어진 상태를 순수 반도체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규소, 저마늄을 14족 원소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래서 최대 4개의 공유 결합을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규소들로만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순수 반도체에서는 규소들이 이웃한 원자 4개랑 결합을 하고 있어. 그럼 이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규소는 가지고 있는 전자가 모두 공유결합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다. 자유전자가 매우 적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 순수 반도체에다가 불순물을 첨가하여서 불순물 반도체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건데, 이때 첨가하는 불순물은 2가지야. 15족 원소 또는 13족 원소를 도핑을 합니다. 첨가를 합니다. 먼저 15족부터 하자.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도체가 있었는데, 이렇게 반도체가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15족 원소를 도핑하겠습니다. 첨가하겠습니다. 인을 첨가할게요. 자, 그러면 15족 원소는 당연히 원자과 전자 몇 개니 얘들아? 5개지.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까지는 기존의 규소 자리를 그대로 채우고 있는 거야. 그런데 원자과 전자 5개잖아. 하나 더 남아.
그럼 하나 남는 이 전자는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않고 남은 거야, 얘들아. 그래서 이 전자가 전하 나르게 역할을 합니다. 혹시 학교에서 여기 진도 나갔다 본 얘들아? 아직 안 나갔나요? 얘들아, 대부분의 학교에서 안 하는데 혹시 학교에서 변택처럼 양이온, 음이온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선생님한테 꼭 말해주세요. 안 하기 때문에 일단 설명 안 하고 교육과정 내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가 잉여전자가 되는 거고 자유전자가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유전자 아닌데 조금 이따가 에너지띠랑 같이 설명드릴게요. 근데 얘가 전하 나르게 역할을 하고 자유전자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3족 원소를 도핑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살펴볼게. 이번에는 13족 원소 붕소를 도핑을 하겠습니다. 그럼 13족 원소니까 원자과 전자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3개 가지고 있겠지요. 그래서 붕소는 원자과 전자 하나, 둘, 3개까지를 기존의 규소 자리 그대로 채운 거지. 근데 규소는 전자 4개 가지고 있었는데 붕소는 3개밖에 안 가지고 있으니까 한 자리 비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 빈 자리를 우리가 양공으로 보는 거야. 양공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양공의 역할을 한다. 자, 에너지띠로도 설명을 드릴 건데 순수 반도체에서는 원자과 띠와 전도띠가 이렇게 존재하고 띠 간격이 좁은 상태로 존재했던 거야. 그래서 외부 조건에 따라서 원자과 띠의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13족 원소를 도핑을 하게 되면 양공의 역할을 하는 전하 나르게가 생긴단 말이야. 양공은 원자과띠에 생긴다고 했습니까? 전도띠에 생긴다고 했습니까? 어디 얘들아, 양공은? 원자과띠에 생긴다고 했습니다. 양공은 원자과띠에 생깁니다. 그래서 붕소를 도핑했을 때, 13족 원소를 도핑했을 때 새로운 에너지 준위가 만들어지는데 그 에너지 준위는 원자과띠 바로 위에 생깁니다, 얘들아. 원자값이 바로 위에 생겨. 바로 위에 전자가 채워지지 않은 빈자리들이 이렇게 생겨난 거야. 그래서 이때 원자값이 있는 전자가 이 새로운 에너지 준위로 쉽게 전이하게 되고 원자값이 안에 빈자리, 즉 양공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야. 전자가 이렇게 전이를 해버렸기 때문에 양공이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얘가 양공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이게 양공이라는 거야. 이 새로운 에너지 준위로 양공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야. 근데 이걸 디테일하게 다루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한 번씩 자사에서 이런 식으로 다루는 경우나 아니면 물리쌤이 그날 너무 기분이 좋은 경우에 다루는 경우 이 정도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안 다룹니다. 근데 이 그림은 아셔야 됩니다. 아, 13족 원소를 도핑하면 양공이라는 전하 나르게가 생기구나.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 준위는 원자값이 바로 위에 생기는구나. 이 정도는 다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족 원소를 도핑한 경우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원자과띠와 전도띠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때는 전하 나르게 역할을 하는 게 자유전자라 그랬잖아. 근데 자유전자는 원자과띠와 전도띠 중에 어디에 생긴다고요? 전도띠에 생긴다고요. 그래서 인을 도핑하게 되었을 때, 인을 도핑했을 때 새롭게 생기는 에너지 준위는 전도띠 바로 아래에 생기고 이때는 전자도 있는 거야, 얘들아. 전자 남는다 그랬잖아. 이 전자도 있는 거야. 그럼 이 전자 자체가 자유전자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이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하게 되어서 자유전자가 늘어나게 되는 거야. 자유전자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따라서 순수 반도체에다가 13족 원소를 도핑했더니 양공이라는 전하 나르게가 생겼지. 양공은 플러스로 보겠습니다. 자, 그럼 15족 원소를 도핑했더니 자유전자라는 전하 나르게가 생겼지. 마이너스입니다. 자, 플러스 포지티브고요. 마이너스 네거티브입니다. 그래서 13족을 도핑한다. P형 반도체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15족을 도핑한다. N형 반도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씩 얘들아 진짜 잘 안 그러는데 1학년들에서 한 번씩 나올까 말까 한 실수고 2학년들은 안 그러는데 무지성으로 이렇게 P라고 써놓는다고 P형 반도체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치 얘들아? 이거는 인의 기호잖아. 우리 그 정도 다 알고 있잖아. 우리 2학년이니까. 될까요? 자, 그래서 얘들아 순수 반도체와 불순물 반도체 비교해 주셔야 되고요. 불순물 반도체에는 P형과 N형이 있는데 P형은 13족을 도핑해서 양공이 전화 나르게 역할을 할 때, N형은 15족을 도핑해서 자유전자가 전화 나르게 역할을 할 때, 그리고 에너지 준위는 P형 반도체는 원자가띠 바로 위에 새로운 에너지 준위가 생기고 N형 반도체는 전도띠 바로 아래에 새로운 에너지 준위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될까요? 자, 한 바닥 더 남았습니다. 미안합니다. 한 바닥 더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불순물 반도체를 이용해서 새로 만든 전기 소자가 다이오드 또는 트랜지스터였습니다. 다이오드만 다룰 거야, 얘들아. 다이오드. 다이오드 또는 PN 접합 다이오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다이오드는 다 PN 접합입니다. P형 반도체랑 N형 반도체를 붙여놓은 PN 접합 다이오드입니다. 그래서 다이오드에서는 무슨 작용을 한다 그랬지? 우리 다 알 거야, 얘들아. 정류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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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전효과 광다이오드에서 나옵니다. 자, 정류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교류를 직류로 바꿔준다. 또는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한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류작용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다이오드는 항상 P형 반도체랑 N형 반도체가 접합해 있다라고 이야기했지요. 전류의 방향은 항상 P형에서 N형으로만 흐릅니다. 자, 다이오드 기호가 있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얘들아 이렇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 세모가 P형이고 짝대기가 N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모가 P형이고 짝대기가 N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류는 항상 세모에서 짝대기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다. 세모에서 짝대기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P형 반도체에 플러스 극을 연결하고 N형 반도체에 마이너스 극을 연결할 때만 전류가 흐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를 우리가 순방향 전압 또는 순방향 바이어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부 다 같은 표현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경우 볼 겁니다. P형의 플러스 극, N형의 마이너스 극, P형의 마이너스 극, N형의 플러스 극 연결한 경우입니다. 전류는 항상 P형에서 N형 쪽으로만 흐르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P형의 플러스 극, N형의 마이너스 극일 때 순방향이다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러면 이때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가잖아.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고요. 그럼 이 전류 흐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반대로 연결했을 때 P형의 마이너스 N형의 플러스 극을 연결을 하게 되면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르려고 하는데 이 방향 전류는 흘러요 못 흘러요? 못 흘러요 못 흐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를 우리가 역방향 전압이 걸렸다 또는 역방향 바이어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될까요? 그럼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 P형 반도체에서 전하 나르게는 양공이라고 했습니다. N형 반도체에서 전하 나르게는 전자, 자유전자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양공은 플러스를 띈다라고 봐야 되고 전자는 마이너스를 띈다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때 양공은 플러스를 띠는 양공은 플러스 극으로부터 인력을 받을까요? 청력을 받을까요? 청력 받겠지요. 이렇게. 자, 다시 마이너스 극을 띠는 전자는 마이너스 극으로부터 인력을 받을까요? 청력을 받을까요? 청력 받습니다. 그러면 이때 양공과 전자가 PN 접합 다이오드의 접합면 쪽으로 계속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얘들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양공 있을 거고 전자 있을 거라고. 근데 양공은 마이너스 극으로부터 인력 받을까? 청력 받을까? 인력 받는다는 거야. 전자는 플러스 극으로부터 인력 받을까? 청력 받을까? 인력 받는다는 거야. 그럼 이때 양공과 전자 전하 나르게가 접합면에서 멀어지잖아. 그럼 접합면에는 전하 나르게가 이동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흘러요. 이래서 역방향 바이어스, 역방향 전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직류 전원을 연결하면 전류가 계속 흐르거나 계속 안 흐르지만 교류 전원을 연결할 수도 있잖아. 그럼 교류 전원을 연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교류 전원에서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계속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야. 그래서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도 흘렀다가 반시계 방향으로 흘렀다가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와 같이 PN 접합 다이오드를 연결하면 전류는 P형에서 N형 쪽으로만 흐르게끔 만들 거잖아.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전류 흘러요, 못 흘러요? 흘러요.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 흘러요, 못 흘러요? 못 흘러요. 그래서 이 교류 전원에서 입력하는 신호가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이렇게 흘렀다는 거야.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내가 시계, 반시계를 임의로 정한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런데 이때 다이오드에서 출력되는 전기 신호를 보면 노란색 방향, 이거는 흐를 수 있어요. 파란색 방향, 이거는 못 흘러요. 노란색 방향, 네, 흐릅니다. 파란색 방향, 못 흐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교류는 시간에 따라서 전류의 방향이 계속 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직류는 전류의 방향이 일정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입력 신호는 교류였지만 다이오드에서 출력되는 신호는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직류라는 거야. 이를 우리가 정류작용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오드에서는 정류작용이 일어나고 발광 다이오드도 마찬가지로 정류작용이 일어나. 얘들아, 발광 다이오드, LED도 정류작용이 일어나. 하나만 진짜 하나만 진짜 하나만. 발광 다이오드가 있고 광 다이오드가 있거든. 둘의 작동 원리가 달라요. 광다이오드는 지난 시간에 말했습니다. 광전효과입니다, 얘들아. 광전효과. 발광다이오드는 다이오드랑 작동 원리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를 때 빛을 내는 것이 발광다이오드야. 근데 광다이오드는 광전효과에서 봤잖아, 얘들아. 빛을 쪼았더니 전자가 튀어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빛을 쪼았더니 전자가 튀어나와서 전류가 흐르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에서는 마찬가지로 전류가 P형에서 N형 쪽으로만 흐르게 합니다. 정류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광다이오드는 달라, 얘들아. 광다이오드는 애초에 전원장치랑 연결하지도 않아. 저항이나 따는 발광 다이오드랑 연결을 해.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빛을 쪼이잖아. 빛을 쪼으면 전자가 튀어나와, 얘들아. 근데 이 전자가 튀어나와서 전자는 마이너스 극의 N형 반도체에 모이는 거야. 그럼 전자랑 쌍으로 누가 생기냐면 양공이 생긴다는 거야. 지웠네. 전자랑 쌍으로 누가 생기냐면 전자가 빠져나가고 난 빈자리 양공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양공은 어디에 모이게 되냐면 P형 반도체에 모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P형 반도체엔 양공이 모여서 플러스 극을 띠게 되는 거고 N형 반도체엔 전자가 모여서 마이너스 극을 띠게 돼. 전기장이 만들어지고 전기차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럼 이때 전류 흐르겠네요.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야. 그럼 이때는 얘들아 봐봐. 다이오드 안에서 전류의 방향은 N형에서 P형 방향입니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광다이오드만 예외적입니다. 이해될까요? 얘는 P형에서 나와서 N형으로 들어간다라고 해야지 P형에서 N형으로 흐른다 이 개념이 아닌 거야. P형이고 플러스 극이고 N형이 마이너스 극입니다. 그래, 광다이오드는 태양 전지에 이용돼. 얘 자체가 건전지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때 만일 내가 여기에다가 발광 다이오드를 연결하잖아. LED를 연결하잖아. 그럼 LED에 빛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연결돼야 되냐면 P형, N형 이렇게 연결해야 돼. 플러스 극 P형, 마이너스 극 N형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얘들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과제 다입니다. 3장 다 풀어오시면 됩니다. 3개 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 안녕. 근데 너네 과제 추가 과제 오늘 필요 없겠다. 이번 주 과제 많아. 다음 주에 추가 과제 줄게. 학교에 나가면 진도가 바뀌면 학교에 나가면 진도 바뀌면